정가 소식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모 더불어민주당 창원지구당 위원장,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정기남 전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정의 바람이 여의도까지 덮쳤습니다. 바로 그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최경환 의원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의원회 간에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 칼날을 들이민 거는요. 이석기 당시 의원, 통진당 의원일 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당혹해했을 것 같아요. 최경환 의원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오늘 의원실에서는 뭐라고 일단 답하고 있습니까? 글쎄 의원실에서는 별다른 대응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개인 내 어떤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의원님도 현역 의원이셨을 때요. 바로 저 의원회 간에 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방한카 오더 썼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면은 보좌진들은 상당히 당황해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회 보좌진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수사를 받아본 경험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로 기억됩니다만 그때 당시 이석기 통합 진보당 의원 그 회관의 압수수색이 최초로 이루어졌고 그때만 해도 다들 의원회 간에도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 이후에 오늘 그 사이에는 아마 없었던 것이 아닌가. 오늘 최경환 의원의 의원회가 압수수색이 두 번째 아닌가 싶습니다. 거칠 것 없던 권력 최고 실세였습니다. 최경환 의원이요. 당시에 안철수 의원에게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했던 말들을 보면은요. 이런 날이 올까 아마 예상치 못하셨을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왜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죠. 여야가 발상하는 합의 정하기로 한 건데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7분 내내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장관께서 이렇게 질문 핵심되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주시죠. 아니 뭘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7분 동안 계속 말씀하시니까 뭘 답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시절에는 이분 말만 듣는다고 할 정도로요. 거침없던 분, 정말 잘 나갔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흔히 이제 권력 실세라고 말할 때 실세 중에 실세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국회에서 저는 답변 태도는 그야말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만함이 권력의 오만함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죠. 이제 권력의 오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또 공무원들은 방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만방자하다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그 초기 권력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는 모습으로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이다 봅니다. 천당과 지옥 사이에 지금 최경환 의원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한 분이 부처 맡아서 일할 생각하니 굉장히 흥분되고 기다려진다라고 하는 그리움에 또는 흥분되는 설렘의 대상으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를 얘기하곤 했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그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박근혜 정권 어떤 탄생 또는 운용 과정에서의 어떤 최고의 실세였죠. 이른바 파워 실세였는데 이 파워 실세가 지금 벼랑 끝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압수수색, 의원회 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저는 좀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오늘 그 정세균 의장께서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다소 불쾌하다라는 항의 표시를 하셨거든요. 이건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존중이랄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졌는지 이건 한번 되짚어볼 대목이다. 그리고 좀 오늘 최경환 전 의원의 그 압수수색을 보면서 어찌 보면 저는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오늘 전병헌 전 수석 오늘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자 오늘 또 동일한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최경환 의원실 압수수색입니다. 자 2014년 15년도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전병헌 원내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였습니다.
어찌 보면 두 분이 막역한 어떤 여야 관계를 어떻게 보면 끌어가던 그런 분이셨는데 오늘 어떻게 얄궂은 운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한 분은 또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어떤 그 좋지 않은 악내랄까요? 이런 것의 어떤 주인공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좀 씁쓸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인생지사 세용지 마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나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정기남 저희가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공항에는 또 한 분이 베트남으로 3박 4일 일정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말에 보면은요, 오늘까지도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 마치 밀린 숙제 하듯이 이참에 내가 한번 다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화면 보시고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으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경선기타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비자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아들 결혼식 때 한 3천만 원 쓰고 지금 1억 5천이 남아있다. 국정원 특활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장관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돼요. 본의 아니게 전 국민이 홍준표 대표의 가계부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한 3천만 원 쓰고 1억 5천 남았다는 2015년 발언까지 말이죠. 갑자기 이게 왜 나온 겁니까? 워낙 그때 집사람에게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준 것처럼 해줬고 그냥 더 추가 해명 없이 넘어갔던 사안이었거든요. 예, 뭐 그때 해명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네. 심지어 그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국고 횡령 문제 이런 걸로 고발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최경환 의원의 이거 특활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뭔가 해명의 필요성을 좀 느끼지 않으셨나 이런 느낌으로 하셨는데 물론 뭐 이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좀 물타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그러면 뭐 특활비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매달 뭐 5천만 원, 1천만 원 달라 해가지고 지금 빼주는 그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은 기관 대 기관끼리의 필요에서 서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일이고 국정원의 특활비를 빼간 것은 요구에 의해서 상납되는 그런 돈 아닙니까? 보내준 사람들이 상납을 했다라고 실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때 당시 저걸 해명하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왜 저 해명이 필요했는가 하면은 성완종 리스트에서 1억을 받았던 게 문제가 네. 됐습니다. 그럼 1억을 왜 받았을까 했더니 그때 당대표를 출마를 했는데 당대표 출마 시에 당내 기탁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 돈의 필요성 때문에 그때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추측이었고 거기에 대한 공격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해명으로 아내에게 그냥 생활비로 남는 건 좋고 아내가 모아놨던 돈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그때 적극적인 어떤 그 해명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상세한 해명을 했는데 그때 해명과 오늘의 해명이 맞지가 않아서 더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흔히 이제 언론에서는 도둑이 재발절인 해명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국회의원들에게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요. 또 원내대표에게도 국회 운영 비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정작 받았다는 분이 없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야당 말이죠. 일단 김용남 의원이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뒤에 정기남 위원장께 마이크 돌리도록 조금 할게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특수활동비는 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검찰에 배정되는 특수활동비 1년에 한 28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05억 원을 이제 올해도 법무부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반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검찰총장 개인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중에 상당 금액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던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이건 뭐 1, 2년 된 관례가 아니고 뭐 옛날부터 있던 관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상납이고 곧
뇌물이다. 사용처에 상관없이 그냥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것도 상납이고 뇌물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해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돈을 줬지만 원혜영 의원은 내가 그 당시에 야당 원내대표였는데 돈 받은 적 없다 하던데요. 글쎄요, 이게 워낙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없이 쓰이니까요. 사실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이제 각 당의 특수활동비에서 상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에게도 줬다라고 하는데 이제 받았다는 분은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분이 진짜로 사실을 얘기하는지는 일종의 진실게임 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게 부인에게 갔다 안 갔다를 떠나서 특수활동비든 월급이든 다 현금 아닙니까? 그럼 다 그 돈이 그 돈이고 경계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왜 이 시점에 저 말 다 토해내시고 베트남으로 떠나신 걸까? 그걸 여쭙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 기술을 선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물타기죠. 지금 이제 특수활동비 문제가 국정원에 약 1조 원대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거든요. 사실은 부처에 들어가 있는 돈까지 포함하면 그런 그 특수활동비 문제가 이게 수사망이 좁혀오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정치 보복 수사라더니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전체로 수사를 넓혀야 된다. 이러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약 100억 원대에 해당되는 것 이것까지 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사건의 성격을 확 바꿔놓는 물타기인 거죠. 두 번째는요. 그 틈에 또 어느새 끼워넣기까지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2015년도에 성완종 리스트 문제가 됐을 때 1억 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받아서 어떻게 썼느냐. 경선 자금으로 썼는데 그거 출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는 그 당시에 성완종 소위 이른바 돌아가셨습니다만 작고하신 분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에서 썼던 것이다라고 해명했던 거거든요. 이걸 2년 6개월 만에 슬쩍 말을 바꾸신 겁니다. 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3박 4일간의 기자들의 질문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막으려고 했지만 이분의 질주, 일명 막말 질주라고 하는 건 그침이 없습니다. 이 류호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재난 사태에 대해서 사람 대신 정쟁을 제기했다가요. 논란이 있었는데도 계속 뭘 던지시네요.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게 되지 않을지요. 이분의 그동안 현란했던 발언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가도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별걸 다 합니다. 아무튼 경찰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때리는 건 아니죠.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자, 얘기 드립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하세요. 얘기하세요.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너무 오바액션하면 안 써주나요? 안 써줘. 써주셔야 되는데. 요즘 시대의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오늘 JSA 북한 병사 구조한 대대장 미담이었죠. 지적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쯤 되면 유감 표명 같은 거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치열하게 정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방송에서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하고 여러 사람에 대한 평가, 평론을 합니다만은 말이라는 게 항상 조심스럽고 또 그 말이 자기 자신한테 화살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표현들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본인은 류다르크, 류관순, 류게바라로 불리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남자 홍준표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여자 홍준표. 여자 홍준표로요. 성별은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평가는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 갈수록 자극적인 발언이나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고위원회 속에서 발언들도 뭐 탄핵 이야기를 심심찮게 하시고 뭐 대통령에 대한 이렇게 직설적 비판으로 아주 네. 유명해지셨죠. 근데 이제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대형 사고를 저분이 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그게 비단 뭐 저희 평론계에 있는 뿐만 아니라 네. 여당 내에서도 그런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야당 내에서도 같은 당 내에서도 그런 걱정들을 하셨는데 드디어 뭐 이번에 그 포항 지진과 관련된 발언은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자연재해를 정쟁에 끌어들이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서 부적절하다. 본인이 어떤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아주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그 위치에 대해서 자각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집니다. 모든 분들이 속이 타들어간 자연재해. 이거 웬만하면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갈 말들도 이분이 많이 하셨었는데요. 싸우려면 전투력이 최고가 돼야 되고 미모도 좀 돼야 하지 않을까고. 왜 이런 발언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한 몸에 쏠릴 수도 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말이죠. 글쎄요, 저는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류호의 최고위원이 정치를 왜 하는지 좀 근본적인 반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지금 보수 정치의 위기입니다. 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오른쪽 날개가 지금 위기를 처해 있어요. 근데 이 위기를 부채질하는 지금 발언이거든요. 저는 지난 여름 그 수해 현장에서 발생했던 소위 이른바 국민들을 레밍에 비유했던 김학철 도의원, 자유한국당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류호의 최고위원. 저는 인간의 어떤 그 힘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천재지변까지 이것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이런 어법은 사실상 막말에 해당하는 거죠. 홍준표 대표가 조금 주저앉혀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정말 네. 이 야당의 지도자답게 이런 분들에게는 엄중 경고하고 또 처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에 밟는 게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화를 내야 될 사안이죠. 네. 지금 여자 홍준표란 말이 오히려 홍준표 대표까지 지금 어찌 보면 평가 절하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난감하시겠지만 김용남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네.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네. 모여드는 게 이제 정당인데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네. 뭐 완벽한 사람 없듯이 완벽한 정당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여자 홍준표라는 표현보다 차라리 한국당의 추미애라고 하는 게 당에서는 입장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측에서는 사퇴하라고 아무래도 주장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당에서는 좀 물론 곤혹스럽긴 하시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출 발언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좀 확산시키고 제안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다 네. 보니까요. 뭐 말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 실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유해 최고위원에 대한 돌출 발언으로 지금 뭐 사퇴 요구를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어떤 말 내지는 본인이 썼던 글 때문에 사퇴를 해야 된다면 청와대 지금 탁현민 행정관은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네. 그 많은 뭐 지적과 비판 속에도 버티고 있으면서 또 야당의 최고위원을 뭐 그거로 해서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것 네. 또한 또 일종의 정치 공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저위원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본인은 어떻게 앞으로 처신을 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두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이 보수 정치인들이요, 정말 건강한 보수를 지향한다면 우선 막말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 최경환 의원님 같은 경우도요,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쓰시는 겁니까? 이를테면 유해 최고도 마찬가지지만, 이를테면 탄핵이 인용되면 자살하겠다. 뭐 이런 특히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정치를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저는 류호의 최고위원이 정말 용기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진솔한 반성과 사과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람결에 날리는 머리카락처럼 거침없이 질주했던 류호의 최고위원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찬 소식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밥 먹는 자리에는 이게 칼 깊숙이 들어가는 전운 섞인 말들 안 하기 마련인데 참 소화가 안 될 말만 오갔습니다.
자, 내일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대표 그리고 반대쪽에 선 분들 말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장으로 모십니다. 송기석 비서실장 맞아요? 아까 와가지고 저는 따로 갑니다. 아, 사람은 대표 참모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런데 와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대표를 좀 제대로 보좌를 하고 안내해야 될 거 아니냐고 뭐라고 있어요.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대표가 비서실장 참모. 첫 번째, 이건 자료는 밖에 나가면 됩니다. 여기 있다가 열정이 너무 세니까. 안철수 대표가 많이 변한 것 같긴 한데 오늘 표정은 끝내 숨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굳어있는 모습이던데요. 그렇죠. 어쨌든 뭐 친한과 반한의 오늘 오찬이라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주보고 있지만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가야 할 길이 있지만 갈 길이 서로 다른 거죠. 네.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뭐 대권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다음 총선도 보고 당장 닥쳐오는 지방선거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취해야 할 정치적 행보가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지금 호남 중진 의원들은 당장 지방선거가 더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관점과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뭐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돌의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사는 웃으면서 하죠. 하지만 말에는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고 서로가 갈 길 다르니까 결국은 뭐 내일 끝장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토론의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평행선을 달릴 거라 봅니다. 저 안철수 대표에게요. 근데 박지원 의원이 마지막 거의 저격 같은 일갈이 있었습니다. 대표가 비서실장의 참모지라고 얘기하면서요.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 함께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겸상운운까지 갔는데요. 저게 연원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앞으로 같이 가든 않든 박지원 의원의 신체적 결함까지 지적하는 듯한 그 발언으로요. 상당히 인신공격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언론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심리적 분당 사태가 사실은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면전에서 사실은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당 대표를 향해서 당 대표가 비서실장의 참모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면 사실은 당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의원님 궁금한데요. 저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카메라 기자가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식사 제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터놓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이제 개인 좀 성격에 따라서 개인차에 따라서 이제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뭐 참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카메라 앞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참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안철수 대표가 좀 서두른 감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정책 연대는 어렵습니다. 근데 선거 연대는 선거 막판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당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정책, 뭐 경제 정책, 복지 정책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북관 내지 안보관에서만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을 사실 선거가 임박하면 그냥 임시로 덮고 선거연대를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정책연대를 통해서 어떤 합당 수순의 이런 통합을 이뤄내기는 어려운데 너무 일찍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당을 더 사실상 저렇게 심리적 분당 상태로 몰고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에서는 정기남 위원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라톤까지 물론 이제 과거 지역구에서 벌어진 거긴 합니다만 뚜벅뚜벅 달렸던 안철수 대표 어제도 달렸습니다만 저 쓴물 삼키면서 속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 겁니까? 이 속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는 오라치 신문 일정을 미리 알았습니다만 과연 지금 시기에 지역구 마라톤 행사 물론 뭐 선약이 돼 있었겠지요. 그러나 노원구 행사에서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 부인과 함께 마라톤을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도
하나 정무적 판단이 있었어야 된다. 왜 뛰신 거예요, 근데? 뭐 이미 마라톤 애호가거든요. 네. 그 김미경 그 교수 부인이. 걷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또 정당의 대표로 간다면 일정 자체가 하나하나가 결국 정치적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일정이었는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저는 오늘 오찬 자리에서 박지원 대표나 박수선 의원님이 어찌 보면은 뼈 있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요. 얼마나 저는 박지원 대표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만 동네 슈퍼 2개 합친다고 롯데마트 되고 이마트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에 저는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송기석 비서실장 정무적 감각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로부터 어찌 보면 이제 한 방 먹으신 건데 저는 대선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던 최경환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당의 외연이 확장되면 호남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호남을 바지저고리 취급하는 것이다. 자,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분란의 시작이 안철수 대표의 어떤 통합론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내일 21일 의원총회 끝장 토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전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우려가 크게 들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야 호남을 바라보지 않고 전국을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만 이제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니 어떻게 누가 지지해서 제3당이 됐는데라고 물어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 통합은 전응하나 하는 일이다. 또 골목 슈퍼 합한다고 대형마트 되느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여기 받는 분들이 말이죠. 아니 그러면 박지원 의원 보내드릴 수밖에 없다. 본인의 후천적인 어려움 탓에 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요, 이 감정선을 넘은 것 같거든요. 예, 뭐 거의 막말처럼 하고 있죠. 뭐 전응화 표현이라든지 후천적 어려움은 지금 박지원 의원의 이제 신체적 어려움을 지금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싸우더라도 금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금도를 이미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박지원 의원의 지적이 좀 국민들에게는 더 설득이 오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동네 슈퍼 2개 합친다고 대형마트 안 된다는 표현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저렇게 해서 뭐 선거 후보 단일화를 하든 뭐 통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선거 전략을 짜더라도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방금 김영남 전 의원께서는 이제 뭐 선거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 전략을 짤 수 있다 했지만은 기초의원 몇 명을 배출하는 것 외에는 거의 전국 어디에서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통합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 통합을 왜 할 것인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랫동안 정치를 한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통합이 맞습니다. 다만 이게 당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나마 호남 쪽에서는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밀어줬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견제 심리가 작용하고 지지율의 분산을 통해서 일부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호남 의원들의 지금 판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정무적 판단조차도 안 된 통합론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닌가 보입니다. 정기남 위원장님께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호기롭게 약속했거든요. 나 대표되면 당 지지도 올라가리라.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국민의당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입니다. 심지어 의원수가 더 적은 바른정당이나 정의당보다 못한 수치인데요. 이거 전응감 도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최경환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이러니까 MB 아바타 소리 듣지 다시 안철수 대표가 듣고 싶지 않은 말만 골라 하시던데 말이죠. 예, 어찌 보면은요, 이 모든 그 사건의 발단, 내분 어떤 전조 단계인데 발단은 결국 지지율의 덫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난주 조사에 어떤 5당 중에 꼴찌를 했거든요. 물론 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안철수 대표가 이런 위기 상황,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면 당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또한 당의 안철수 대표 리더십이 어떻게 지금 국민들에게 투영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혼선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3당에서 2당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이다. 이런 주술을 외우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인지 국민의당이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할 것인지를 더 분명히 하는 것. 이른바 동네 슈퍼지만 우리의 특화 상품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그 불화의 시작이 연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걷는다만 은혜 안철수 대표를 보고 계십니다만 혹시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물러나면 잊혀지고 정계 은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글쎄 본인 생각은 뭐 본인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것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가 자기 표를 좀 갉아먹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국민의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은 대선에서 적어도 안철수 후보가 2등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질 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3등을 하고 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 3위를 하고 또 곧 이어서 바로 그 당시의 대선 때 국민의당에서 거의 당력을 총동원해서 제기했던 당시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취업 의혹이 이제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당 지지율을 계속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글쎄 지금 뭐 통합론의 제기 시점이라든지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글쎄 이게 과연 전략적 사고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친 안철수파라고 하는 분들이 일명 평화개혁연대라는 데에 숫자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경마처럼 보도할 일은 아니겠습니다. 어쨌지만 YS의 길을 걸지 DJ의 길을 걸을지 세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